안녕하세요. 제 이름 김종권이고요. 나중에 혹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FRM을 여기서 등록을 해서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시간을 저랑 같이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거의 과목의 한 절반 가까이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안혜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강사분들 중에서 보강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기차게 보강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커리큘럼상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철학은 아니지만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제가 배정받은 과목에 기본적으로 1+는 있어요. 하루는 항상 더합니다. 하루가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1+가 있고 그게 덧붙여서 그게 1+가 아니고 3+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쫓아가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면 관계가 없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난이도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진도를 못 쫓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좀 진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맞춰지게 되게 되면 그러면 끊임없이 보강합니다. 그 보강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마 저랑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FRM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 이게 파트 1 때문에 다 오셨나요? 대부분이? 처음으로 FRM을 공부해보겠다는 이런 분들이면 그쪽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면 파트 2 때문에 조금 힌트를 얻을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는 파트 1, 2를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통틀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FRM 시험이 시작이 된 다음에 처음에 FRM 시험은 글자 그대로 굉장히 볼러타일했어요. 변동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들쭉날쭉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지문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짧은 1센텐스 또는 2센텐스 정도로 끝나는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또 지문이 굉장히 광구미가 길어졌다가 말로만 하는 시험이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차트 같은 게 막 등장하면서 생판 보지도 못했던 타입 형태의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최초에는 굉장히 좀 볼러타일하게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정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시험의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인데 FRM 시험이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를 따로따로 하긴 해야 되지만 시험을 과목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통계 과목이군, 이거는 파운데이션 과목이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는 물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프에서 좋아하는 문제 내는 타입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이건 파이낸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갖다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매니저의 관점에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식을 외운다든지 또는 숫자를 계산해서 내가 답을 구하게 되면 그게 답이겠거니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구나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모든 사람이 다 푼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풀게 되면 아무런 변별력이 없어요. FRM 시험의 합격자가 아직까지는 학교의 카트라인을 어떤 식으로 산정한다 이런 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CFA하고 FRM이 되게 포맷이 되게 비슷한데요. FRM도 보게 되면 대충 한 상위 5% 정도의 평균 득점이 있어요. 시험 친 사람들 중에서 상위 5% 기록을 점수를 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상위 5% 정도의 점수 평균 점수에다가 곱하기 예를 들어서 0.7 이런 정도가 카트라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수준을 맞게 되면 합격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합격 발표가 나올 때는 과목별로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쿼타일로 나옵니다. 퍼스트 쿼타일, 세컨드 쿼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쿼타일별로 나오는데 쿼타일 여러분 세대에서는 좀 많이 아시겠죠? 수능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수능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최저 등급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합격이다 이런 것처럼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는 과목에서 전부 다 2등급으로 쫙 깔았다. 합격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세컨드 쿼타일까지 내가 다 전부 다 마킹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 그게 합격이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퍼스트 쿼타일, 네 번째 쿼타일에 해당되는 게 하위 25%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끼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물론 서드 쿼타일에 해당되는 거는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26% 시작해가지고 그냥 밑에서도 50% 수준까지 해당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서드 쿼타일이 있으면 기적적으로 합격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세컨드 쿼타일까지는 내가 돼야만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과목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친한 수험생 중에서는 내가 과목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등수 안에는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면 거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FRM 시험은 되게 퀀터테이티브해요. 계량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FRM 일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봤더니 그 일이 또는 어떤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리스키한 투자입니다라고 해서 리스키하니까 그 투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아무런 인포메이션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정보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리스크를 계량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숫자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숫자로 넣은 계량화가 나온 그 숫자가 실현될 가능성은 몇 %일까요? 이런 확률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FRM 시험은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FRM의 과목의 구성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는 되어 있지만 크게 카테고리는 두 가지예요. 리스크 메저먼트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메저먼트는 글자 그대로 측정이잖아요. 리스크를 측정해야 되는 건데 리스크를 측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측정은 반드시 숫자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숫자를 당신은 리스크라고 말을 할 건가요?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말을 할 때 그 사람 키가 몇인가요? 로 그 사람을 갖다가 좀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또는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인가요? 이걸로 정의를 할 건지 어떤 사람에 대한 특징을 정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대표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할 때는 대표 숫자를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 숫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같으면 베타, 채권이면 듀레이션, 뭐 옵션 같은 경우는 그 델타 감마 세타 베타 로라는 그릭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밸류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셔플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위험 척도들이 있는데 그 위험 척도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제 쓰이는 건지, 어떻게 또 계량화시키는 건지,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의미는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부해야 될 주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계량적이죠. 학부에서 통계학을 전공을 하거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은요, 계량적 접근에서는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근데 수학이나 통계학을 잘한다고 해서 금융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굉장히 통계적으로 뭘 잘하긴 한데 결코 금융적이진 않다. 이렇게 하게 되면 FRM 시험에는 잘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FRM 시험에는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냐면 금융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거나 통계학을 잘한다고 해서 뭐 내가 앱솔루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데피니션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익숙하게 빨리 뭐 미분 같은 거는 뭐 금방금방 수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으니까 야 뭐 미분 개념하고 똑같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금융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을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수학적이나 통계학 백그라운드가 좀 센 사람들은 계량화시키는 과정은 되게 쉽게 잘 쫓아오는데 계량화시킨 다음에 그걸 매니지먼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 숫자를 어떻게 매니지하면 될까요? 매니지할 때는 그때 나오는 수단이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 금융 상품들로 옵니다. 파생 상품들도 나오고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죠. 전혀. 그래서 좀 리스크 매저먼트도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좀 퀀티테이티브 하면서 있잖아요. 인텐시브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매저먼트가 끝나고 나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위험의 크기가 있다라면 그걸 내비두면 안 되고 그 위험을 갖다 적당한 수준으로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게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또 강력한 또 가정들을 쭉 깔고 있는데 뭐 안 먹히는 때도 있어요. 분산 투자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단으로. 그럴 때는 그러면 뭘 쓰면 되는 거니? 또 그렇게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니?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CFA 하시는 분도 레벨 3까지 합격하신 분도 와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CFA 시험도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근데 CFA 시험도 프랙티컬한데 CFA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CFA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구애냐면, 해리 마코피츠라는 사람의 구애드립니다. 재무관리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해리 마코피츠,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거 공부하셨을 텐데, 마코피츠의 구애인과 동시에 윌리엄 샤프의 구애예요. 그런 류의 재무관리 이론들은요, 전부 다 노마티브 합니다. 노마티브 하다는 것은 규범적이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시장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로 공부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당위론적인 걸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CF에서 공부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프랙티컬한 것도 많이 들어있지만 프랙티컬한 게 기본적인 프레임은 노마티브한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그런 규범적인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규범적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장이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때는 뭐 차익거래를 한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버립니다. 근데 FRM 시험은 시장의 균형 따위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FRM은요,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냥 랜덤 베어리블 뿐입니다. 시장이 그냥 움직이는 숫자죠. 주가도 움직이는 숫자고. CFA하고 FRM은 딱 하나로 구분하게 되면 주가의 지향성인데요. CFA는 주가가 어떤 한 방향으로 지향을 한다. 펀더멘탈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FRM에서는 주가라는 그런 랜덤 베어리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냥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밸류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접근 방법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테크니컬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FRM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나 변동성이 나하고 맞지 않게 되면 어떤 수단을 쓰게 되면 그 방향성과 변동성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딱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갖다 좀 공부해야 되는 게 FRM입니다. 그래서 뭐 어카운팅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이 시험에서는. 물론 어카운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크레딧 리스크 쪽 가게 되면 밸런스 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카운팅이 조금 개념이 들어온 건 있는데 베이스클리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카운팅의 이론을 알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회계의 어떤 하는 관행을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지식들은 보면 대부분요 굉장히 금융공학적입니다.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이 FRM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혹시 내가 뭐 어카운팅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해서 그래도 금융 자격증인데 이거 좀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카운팅 어짜도 별로 안 나오니까 여기는. 오히려 보게 되면 주로 통계나 수학적인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오리엔트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통계나 수학을 좋아한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물론 통계나 수학과 다니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통계를 좋아한다는 분 별로 못 본 것 같아. 통계를 좋아한다는 사람 보기엔 저도 좀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 통계를 좋아할까?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십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2.7잔 마십니다. 2.7잔 마신다는 게 2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잔은 뭐 70% 마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접근이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마실 때는 더 많이 마시고 작게 마시는데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통계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통계가 아주 신기해요. 근데 이제 FRM은 그 통계와 관련된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통계를 좀 하셔야 되는데,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시험의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게 통계가 딱 밑에 깔리거든요. 통계학이 깔려요. 근데 그게 파운데이션에 해당된다고 진짜 보면.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을 하다가 질려요. 헤매죠, 이제. 막 계속 헤맵니다. 통계학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는데 무슨 곤충도감 비슷하게 생겼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쳐가야 될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거쳐가야 될 과정에서 나중에 점점점 듣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초등학생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점점점 듣다 보게 되면 경험에 의해서 또는 자꾸 듣다 보면 세뇌당하듯이 그게 마치 아는 것처럼요 착각이 옵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이 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랬잖아요. 그 셀프 에비던트하죠. 그런 말이 있는데 아주 자명한 것처럼 돼버려요.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아무도 그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론 제시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렇게 반론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구구단 외우라고 하게 되면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증명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통계가 마찬가지예요. 통계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됩니다. 자, 당연하게 됐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족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 돼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느낌 그대로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치고 나와서 다 잊어버리면 되죠. 마치 알았다고 착각했는데 시험 치고 갈 때는요, 착각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착각한 수준의 시험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잊어버려요.
근데 착각한 그 순간이 마치 몰핀 맞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니게 시험을 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정상적 상태로 돌아오는데 정상적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다 까먹은 상태예요. 시험은 아주 좀 비정상적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가면 되고요. FRM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비정상적 상태로 있잖아요. 계속 에스컬레이팅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믿으십니까? 시장은 이피션트하다. 주가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믿으시냐고요. 정상적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비정상적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면 그건 비정상적이고요. 시장이 비효율적이면 정상적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정상적 상황은 비효율적인 시장이고 효율적 시장이 딱 되었으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항상 비정상적 상태에서 정상적 상태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데 비정상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게 FRM이고요. 그 다음에 CFA는 비정상적 상황이 반드시 정상적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CFA입니다. 그래서 그 FRM은 좀 통계적으로 그 숫자를 갖다 좀 찾아내고 시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이에요라는 것을 찾아내고 얼마만큼 비정상적일까요? 계량화도 시켜보고 이러는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 FRM 시험도 파이낸스의 밑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라는 노마티브한 규범적인 이론도 다 공부합니다. 물론. 근데 거기 규범적 이론에서 좀 벗어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투자의 세상은 아주 전형적인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완전 정보 비대칭 시장이에요. 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보니까 아는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자, 아는 사람은요,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불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FRM은 그런 걸 다 인정합니다. 정보 비대칭 시장이라는 걸. 그래서 그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우리가 좀 효율적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이 FRM이고요. 그 정보 비대칭 시장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측정할까?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그냥 FRM입니다.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영어에 no risk, no return이란 말이 있는데 한번 해석해 볼까요? No risk, no return. 응? No risk, no return.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그걸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위험이 없으면 수학도 없다. 이 수익도 없다. 거꾸로 말하게 되면 그럼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맞습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수익도 크다. 맞아요? 틀렸어요.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데 수익이 크다는 거는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no risk, no return을 잘못 해석한 거고요. 그거는 리턴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른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리스크가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리턴이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정한 수익을 내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를 지면 될까요? 쓸데없는 리스크는 우리는 다 빼버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이 사기치는 리스크도 빼야 될 거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게 FRM이라고요. 그래서 FRM은 수학적, 통계적 지식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어느 내용 중에. 그리고 시장에서의 마켓 프랙티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리스크를 갖다가 안고 있는 세상에서 투자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합니다라는 그 시장의 마켓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 또는 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범위는 굉장히 브라이어트하고 광범위해요. 아마도 FRM을 공부하시겠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봐 FRM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취업에 뭔가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소개서요. 근데 요즘 자기소개 전부 다 스펙 파괴 이렇게 해서 나 자격증 땄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쓰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걸 갖다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안다는 걸 어필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공부했어요라고 나는 이런 거 배웠어요라고 뭔가를 갖다 써가지고 그 자기소개서를 채우거나 어필을 하기에는 전통적 파이낸스 이론은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리스크의 관점에서. 이런 게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이제 FRM 공부하는 도중에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시장을 보는 좀 어떤 시각이라든지 금융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좀 느끼는 거라든지 그 무게를 또 계량적으로 좀 느껴보는 이런 면에서는 FRM 시험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난이도까지 확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라서요. 대단히 인텐시브하면서 또 에피션트합니다. 제가 느끼는 FRM 시험은 그래요. FRM 시험에서 FRM 합격한다고 해서 이거 뭐 자손대대로 그냥 뭐 족보에다가 올립시다 이럴 것도 아니고 FRM 시험 합격하는 순간 뭐 온갖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 와가지고서는요 뭐 초빙에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따는 사람 FRM 시험 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오브 댐이 그냥 된 거예요. FRM 하게 되면. 그래서 자격증 자체에 별로 가치를 주지 마시고요. 그냥 그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패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내용에 좀 가치를 두세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전통 파이낸스부터 시작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것까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스스로 어떤 뷰 같은 거, 금융을 바라보는 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형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거 말고 합격했다고 해서 그 자격증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금융 공기업 중에서는 FRM에 합격하게 되면, 뭐 국제 FRM 합격하게 되면 가산점 준다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그 가산점을 준다는 게 공짜로 주겠어요? 공짜로 주진 않을 거예요. 그 FRM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이제 가산점을 주는 데는 그럼 뭘 증빙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FRM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갖다 내놓거나 또는 패스했다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패스했다는 그 메일이 오니까 그 메일을 갖다 첨부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게 될 텐데 그걸 보여주는 순간 코가 끼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질문을 하고 물을 거라고요. 질문하고 묻게 되면 그때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게 되면 무슨 느낌을 받을까요? 면접하는 사람은. 이 친구는 그냥 스펙 때문에 그냥 자격증 콜렉터처럼 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딴다 이런 거에다 좀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뭐 따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FRM 시험 합격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시장에서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구 경기를 했다. 자, 농구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잘하면 된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감독이 있잖아요. 농구 감독이 자기 이제 농구팀이 농구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잘 안 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자기 팀 애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야, 니네들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돼. 오펜스하고 디펜스. 그게 다잖아요, 그냥. 그게 두 가지라고 그냥.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둘밖에 더 있겠어요? 뭐 공격이 안 되고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진짜 그러면 게임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 둘 중에 뭘 하면 될까요? 오펜스를 잘하면 될까요? 디펜스를 잘하면 될까요? 거의 금융시장하고 똑같아요. 금융시장에서 돈을 따려고 하게 되면 돈을 안 잃으면 됩니다. 돈을 안 잃으면 돼요. 그게 워렌 버핏의 철학이잖아요. 워렌 버핏의 철학의 투자 철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네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철학은요. 그 첫 번째 철학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돈을 잃는 순간 끝이에요. 안 잃으면 돼요. 안 잃으면 시장이 나한테 돈을 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위험을 갖다 가장 작게 지면서 수익을 갖다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FRM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 지향점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내용은 되게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 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에 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조금 있으면서 그게 현업에서는 사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제도화돼 있어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거 해석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밑에 전제가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건 누구한테 말해주지 않아. 근데 FRM 시험에서는 그 전제를 테스트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좀 뎁스 있게 원리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이거 공부한다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영어잖아요. 시험을 영어로 치잖아요. 영어에 대한 부담이 또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뭐 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부담이 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교재가 스웨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스웨트 노트가 서머리 노트입니다. 미국 시험은 우리나라 시험하고 좀 다르게요. 우리나라 금융자격증 시험들은 자, 시험 문제 이건 내겠습니다라는 가이드 발표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시험들은 전부 다 가이드를 발표해요. 이 컨셉을 내겠습니다라고. 그 가이드가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험 가이드에 따라서 누군가가 서머리를 했는데, 서머리를 한 게 스웨트 노트입니다. 그 시험 가이드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쭉 서머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한 내용들을 갖다 쭉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큰 골격은 내가 딱 공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서머리 노트잖아요. 스웨트 노트라는 책이. 서머리 노트다 보니까 원래 읽어야 될 코어 리딩이 지정되어 있는 코어 리딩 챕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서머리를 탁 해놓은 거거든요. 서머리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의 관점이 있는 거냐면 서머리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서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머리 한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시험 내는 출제자의 의도하고 똑같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머리북을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서머리북을 또 서머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완전 망합니다. 그런 분 꽤 많아요. 그 서머리북을 본 다음에 그것까지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아니, 그게 벌써 서머리북인데 그게 또 서머리 하자며. 그러면 완전히 3000%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머리북을 펼쳐야 됩니다. 펼쳐야 돼요. 아니, 밑에 있는 내용을 좀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챕터라, 어떤 문장 같은 걸 하나 보게 되면 서머리북에 나와 있는 노트에 아주 심플한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1시간 강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1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장 밑에 보게 되면 진짜 공룡이 있잖아.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이 막 매달려 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헤쳐가지고 풀어서 있잖아요. 요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이제 약간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을 다 깨울까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알만 깰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밑에 달려있는 게 진짜 공룡이 한 마리가 달려있으면 시험 목적으로 필요한 거는요. 알만 살짝 금가게 합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알을 깨워서 새끼만 우리가 빼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의미까지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의미까지 다 깨우는 거는 박사과정 가면 됩니다. 의미까지 다 깨우는 거는 박사과정을 가셔야 된다고 그냥.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알만 깨면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만 해도요. 모든 인합이에요. 아주 충분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알만 깨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잘 알이 안 깨지고 그리고 의미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 노트는 펼치면서 공부한다. 잊지 마세요. 서머리 노트는 요약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펼치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서머리 노트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자, 이 챕터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저 챕터에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공부했던 거, 저 과목에서 공부했던 게 나중에 보게 되면 네트워킹이 돼요. 네트워킹이. 아이솔레이션으로 공부하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면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는데 문제가 뭐라 말이 탁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자 1번에 나오는 보기는 통계학적으로 뭘 말해놨고 2번에 나온 거는 마켓 리스크의 관점에서 말했고 3번은 크레딧 리스크의 관점에서 말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다 보니까 이게 통계 문제야 크레딧 리스크 문제, 마켓 리스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면 100% 못 풉니다. 그래서 자꾸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변금이라는 그 희극 뭡니까 이거 중국 희극에 보게 되면 얼굴에 가면을 갖다 쓰고 있다가 잠깐 있잖아요. 그죠? 소매를 갖다 이렇게 가리게 되면 얼굴을 탁 돌리게 되면 얼굴이 확 바뀌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다르게 했으면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똑같은 본질에 해당되는 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르게끔 표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식도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만 변형을 해봤더니 같은 의미잖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직으로 하나의 체계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수평으로 껴뚫고 가는 거예요. 과목과 과목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수평으로 껴뚫는 거. 그 수평으로 껴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이 그런 패턴으로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아까 이제 우리 안희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직적으로 보게 되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통계 되게 잘해 하시는 분, 나 파생 되게 잘해 하시는 분, 뭐 이렇게 각자가 잘하는 분야들이 조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터디 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평적으로 꿰뚫는 데 도움이 되려면 그거는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을. 이거 같은 뜻 같아 보이잖아. 이거하고 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런 것 같은데라고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야, 이게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거군.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점 내공이 이제 높아지게 돼요. 나중에 스터디 그룹 하시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기필코. 자, 이게 내용에 책이 나와 있거든요. 책을 아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었을 텐데, 책에 보면은 필요한 내용들, 뭐, 웬만한 얘기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다 거의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시험 문제 모두 몇 문제 나오냐면, 30페이지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까요? 합격률 이런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전 세계 합격률이 몇 %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시험은 모두 180문제인데, 파트 30페이지 보시면,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트 1에서는 100문제, 파트 2에서는 80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거 푼데 이 풀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4시간 동안 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문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그걸 보고서 푼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게 시간상으로 보기에는 되게 촉박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트렌드가, FRM 시험의 트렌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FRM은 굉장히 퀀터테이티브 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퀀터테이티브하게 공부하고요. 시험은요, 굉장히 워디하게 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시험을 칠 때 보게 되면 시험은요, 계산 문제보다는 말로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다 그래요, 또. 계산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계산 문제를 보는 순간 판단이 됩니다. 이거 못 푼다라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포기해요, 그러면. 찍고 넘어가죠. 말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한 번은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보기까지 해서. 말로만 딱 써져 있는 문제는 무조건 한 번은 본다니까. 자, 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러면 시간 자꾸 가죠. 그래서 마킹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 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두 번째 다시 보게 되면 여전히 또 모르겠고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죠. 완전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FRM 시험이 공부는 굉장히 퀀터테이티브하게 공부를 하는데 시험은요 굉장히 워디한 데서 결판이 납니다. 말로 나오는 데서 거의 결판이 나요. 그리고 그 말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로 나오는 것들이 다 뭘 묻냐면 대부분 내공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물어요. 그리고 그 말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이거다라고 딱 찍은 게 별로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보는 순간 이게 답이군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 게임입니다. FRM 시험 완전 확률 게임이에요. 보기가 나오게 되면 보기 중에서 아닌 거를 고르자. 그 일리미네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닌 것 고르고 그리고 most likely 가능성이 있는 걸 한두 개 남기자. 요렇게 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나는 맞는 거다.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확실하게 내가 뭘 딱 A분 보기를 찍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겠다.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되는 문제 답 있잖아요. 그죠? 2개만 딱 고르자. 그리고 그 2개만 골라내게 되면 그러면 아리까리한 거 2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갖다 나는 맞추겠다. 요렇게 접근해서 그럼 확률이 50%는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시험 하실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게 많이 돼야 돼요. 생각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공부하고 숫자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공이 계속 깊어집니다. 그런 훈련들을 수업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계속 훈련들을 할 거예요. 페이지를 좀 넘겨보세요.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 33페이지 있으니까 뭐 이런 행정 절차는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보게 되면 실무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37페이지 보면 이거 자격증 받으려면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파트 2까지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워크 익스피리언스 필요해요. 2년 동안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이 서티피케이트 받습니다. 나중에 서티피케이트이 와요. 뒤따시 큰 겁니다. 뒤따시 큰 거냐. 근데 그거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무슨 액자에 넣어가지고서는 뭐 면허증 받아서 이렇게 탁 넣어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서티피케이트 받는 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나는 파트 2 시험 패스했다. 이게 목적을 두시고요. 그리고 패스를 하게 되면 패스 메일이 와요. 당신이 시험 합격했다는 패스 메일이 온다고.
그래서 진짜 시험 합격했는지를 갖다가 증빙을 해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나는 아직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충족을 못했지만 실무 경력은 시험만 합격했어요라는 거는 메일로 있잖아요. 그죠? 다 증명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실무 경력은 뒤에 가서 충족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 경력 때문에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라서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무슨 뭐 사무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패스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 인정하는 시험이니까 그 패스했다는 메일만 있으면 그러면 본인이 능력을 어쨌든 필요한 지식 능력은 갖췄어요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그러니까 범위가 무지하게 넓으니까 웬만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 했어요. 엘리베이터 수성공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고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예를 든다면. 자, 그리고 49페이지에 잠깐 보세요. 49페이지에 출제 비중이 있는데요. 출제 비중에 파트 1에서 보게 되면 파트 1 공부해야 되는 게 모두 4과목이잖아요.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공부는 이제 순서대로 가게 되면 그 파운데이션하고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시스가 거의 비슷하게 병행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먼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뭐 소프트하게 시작이 되려면 파운데이션을 먼저 하게 되면 좀 소프트해져요. 그 다음에 퀀티테이티브는 완전 통계거든요. 완전 통계. 그래서 완전 통계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통계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퀀티테이티브 하다가 되게 사람들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서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세뇌 당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세뇌 당하시면 된다고요. 통계할 때는 그냥. 나중에 그 용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입에 자연스러워져요. 그때쯤 되면 웬만큼 세뇌가 된 거죠. 세뇌가 되면 몰라도 아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게 됩니다.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시스를 더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통과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놓는 게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이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는 전부 다 데리버티브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갖다 굉장히 뎁스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 책이요. 한권인데 한권이 전부 다 파생 상품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하게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존 헐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옵션스 퓨처스 나드 데리버티브스라는 책이 있는데 책이 월드와이드하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무슨 뭐 트레이더들이 100에서만 100을 산다는 책이래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책이 코어 리딩 북입니다. 그 코어 리딩 북을 또 서머리를 해가지고 아주 잘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에서는 스웨트 노트로 서머리를 해놨어요. 그것도 시험 주제에 딱 맞게끔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공부한다고 했어요? 서머리 북은 펼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나요를 갖다가 조금은 본인이 있잖아요. 유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공식을 외우는 거는 까먹습니다. 공식 외울 필요가 없고 공식은 유도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유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을 좀 펀더멘탈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금방 유도가 되고 근데 그 이제 원리를 이해 못하게 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는 것처럼 almost impossible해요. 공식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뭐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도 그렇고 FRM 모든 시험이 전부 다 원리가 중요하다. 시험장에 그 뭐하는 공식을 다 외워갈 수가 없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원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응용해서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공식 외우는 것 따위는 절대로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자, 밸류에이션 모델, 리스크 모델 두 가지 의미인데 밸류에이션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융상품의 밸류에이션은 숫자 하나를 구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라는 걸 갖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모형이라는 거는 이 상품의 가격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분포를 그려내는 게 리스크 모델이에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한 점을 갖다 딱 추정하는 값을 구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밸류가 하나의 값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갖다 분포처럼 한번 제너레이션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 모형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도 다 또 뭐가 백그라운드로 깔릴 거냐면, 당연히 통계가 백그라운드로 다 깔립니다. 분포를 좀 웬만큼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통계를 무사히 넘어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통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프렌들리 하신 분이에요. 프렌들리.
지난번에까지 가르쳤던 분이 지금은 미국에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갔는지 하여튼 미국에 가버렸고, 이번에 강의하실 분도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이분도 프렌들리 하세요. 어쨌든. 통계는 가물가물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를 강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통계가 정말 환장하겠는 게, 통계라는 과목은요, 내가 묻긴 물어야 되는데 뭘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왜냐하면 통계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은 통계를 물을 일이 별로 없지만, 통계적인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계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일단은, 통계는. 근데 지금 이제 이 강의하시는 분은, 그 통계를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프렌들리 하세요. 아주 프렌들리 하시다고. 그리고 진짜 눈높이 아주 엄청 잘 맞춰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 전혀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 과정만 좀 잘 넘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에서 파생 상품을 이제 마주치는데, 그것도 원리만 좀 이해하게 되면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나중에 들려집니다.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되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이는데, 한 두 번쯤 듣고 나면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잖아. 맥락이 똑같잖아. 똑같잖아. 나중에는 하나로 그냥 귀결이 되게끔 그렇게 본인이 있잖아요. 딱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요. 파트 2는 파트 1 합격하신 다음에, 파트 1도 아직 안 갔잖아요. 자, 파트 2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파트 1은 합격률이요. 파트 1은 월드와이드는 합격률이 한 50%가 안 돼요. 월드와이드 하게. 자, 그 말이 되게 중요한데, 파트 1 합격률이 월드와이드가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작년에 한 48%인가 됐어요. 파트 1 합격률이. 근데 합격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시험에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친 사람을 기준으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겠다고 등록했다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안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름 쓰고 마킹 다 하고 한 사람 중에서는 한 48% 정도가 파트 1에서는 합격을 했고,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파트 2는 파트 1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 1을 패스한 정도가 되게 되면 파트 2에서는요, 이거 전혀 생뚱맞네 이러진 않아요. 파트 2에서 하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한 번은 들어봤네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물론 파트 2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크레드니스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파트 2에서만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본으로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과목들이 파트 1에서 컨셉을 한 번씩은 다뤄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갖다 좀 뎁스 있게 심한 내용들이 파트 2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 1하고 시너지가 좀 이렇게 납니다. 파트 2는. 파트 2는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요. 파트 1보다는. 시험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파트 1과 2를 저는 강력히 권하지만 파트 1, 2를 동시에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파트 1과 2를 동시에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요. 내가 스스로를 나는 못 믿겠고 나라는 인간은 믿을 만한 인간이 안 돼서 그냥 파트 1 정도만 하면 나는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파트 1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노말한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노말한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극만 주게 되면 그래도 오기로 나는 공부는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파트 1, 2를 갖다가 동시에 하시면 된다고요. 1, 2를 동시에 하시게 되면 2를 하는 과정에 파트 1에서 몰랐던 것들이 대부분 많이 해결이 돼요. 2라는 과목을 쭉 공부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파트 1에서 잘 아리까리 한 것들이 2를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맞아, 이거였지라고 했잖아요. 도로 되먹임이 되어서 파트 1을 갖다 좀 보완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를 동시에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1을 갖다가 뭐 한 5번 보자. 이럴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1, 2를 갖다 동시에 하시고요. 가능하면 1, 2를 한 번에 패스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 2 다 패스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몰입을 하면 될까요? 자, 그것도 통계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1, 2를 갖다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1년에 당신이 1, 2 동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냐 물어봤더니 한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350에서 450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파트 1, 2를 동시에 합격하려고 하게 되면 또 350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1년 동안 공부했다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하루 1시간 별 것 아니네 싶습니까? 매일 하루 1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혹시 영어 잘하고 싶으신 분? 나 정말 네이티브처럼 영어 진짜 잘하고 싶어 이런 분.
누구나 그런 로망이 조금씩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합시다. 연초에 마음 먹었어요. 하루에 30분씩만 영어 공부 1년 동안만 하지 뭐. 끝까지 지키시는 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거의 찾아보기.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뭘 해도 성공을 하셨을 거라고 벌써. 하루에 꾸준히 1시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동시에 합격하려면 1년 동안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7개월, 8개월 아주 인텐시브하게 공부하게 되면 그런 원투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거든요. 7개월, 8개월 동안 인텐시브 공부해서 한 400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이 보면 한 2시간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해야 돼요. 평균 2시간, 매일 2시간씩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썩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새로운 개념들을 갖다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주 처음에는 좀 도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원턴이 중요해요. 한 번을 갖다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을 딱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좀 빨리 되고요. 세 번째 다시 볼 때는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 투를 갖다가 동시에 해보자. 그리고 2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1을 갖다가 1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치기 한 달 전까지는요, 그냥 1, 2를 갖다 끝까지 간다라고 딱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한 달 전에는 그때 진짜 결정을 해야 돼요. 2까지 할 건지 아니면 1만 내가 몰입을 할 건지. 그래서 시험치기 바로 직전 한 달 전쯤 되게 되면 그때 결정을 하세요. 정 안 되면 2는 이번에 안 하고 2는 다음번에 보자. 그리고 한 달 동안 뭐만 되는 거냐면 파트 1에 대한 것만요. 열심히 파이널 리뷰, 계속 문제만 풀어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벌써 파트 2까지 한번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한번 진짜 몰입을 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해왔기 때문에 파트 1에 대한 내용들 중에 커버 안 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 되게 되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FRM 시험은 메모라이즈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해하는 시험이라고요. 근데 파트 1에서 공부를 하다가 잘 막혔던 것들이 파트 2를 공부하면서 파트 1에서 이해 안 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원리가 좀 깨뚫어지는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트 1의 내공을 갖다 확 높여주거든요. 저는 파트 1, 2를 갖다가 동시에 하시라고. 그리고 합격하기까지 이제 걸리는 호라이즌 한 8개월 정도를 잡자.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뭐 파트 1, 2 합격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영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서머리 노트, 스웨트 서머리 노트니까 그 서머리 노트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나 그 표현들이나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건들, 그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오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건 없어요. 우리가 뭐 무슨 그 뭐예요? 그 리스닝 테스트 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막 앉아가지고서 뭐지?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테스트다. 리딩이 스킬인데 그 리딩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게 무슨 문학 작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스웨트 노트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그게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뭐 말씀드릴 걸 다 드린 것 같은데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목별로 일일이 다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혹시나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나머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있어요. 온라인이 좋을까요? 오프라인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맞는 걸, 정답은요, 본인이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온라인을 하시든, 오프라인을 하시든. 근데,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의 강점이 있고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무 때나 내가 볼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필요한 타이밍에 내가 시간 맞춰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이런 게 좋고요. 대신 오프라인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오프라인의 좋은 점은. 굳이 발품 팔아서 시간 내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프라인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의 좋은 점은 일단은 시간에 메인다. 그 시간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 수업이 있는데 라고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 그러면서 일종의 스스로 있잖아요. 뭔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도요. 타율에 의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와가지고 수업을 들고 그렇게 무조건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오프라인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은 바로 강사가 앞에 있잖아요. 강사가 앞에 있으면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된다고. 뭐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금방 계속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얘가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벅벅거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걔가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애를 안 키워서 모르는구나. 자, 그 이야기는 오프라인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내가 뭘 모르긴 모르는데 말이지 뭘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질문이 맞나?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이건가? 이런 것들 갖다만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 질문하는 과정에 강사는요.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모르는 이유는 이걸 갖다 모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일종의 튜터링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은 그런 것들이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은 완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해야 됩니다. 강사를. 120%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난 모르겠어요 라고 무조건 있잖아요. 그죠? 와서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 안 되게 되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강점이에요. 나중에 이 책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합격 수기가 있거든요. 합격 수기가 있는데 합격 수기는 전부 다 오프라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가 쓰는지를 다 알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결코 순탄하게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공도요 정말 금융통계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이거 쓰신 분들이. 완전 다른 전혀 관계없는 무슨 철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동양철학 이렇게 하신. 근데 그런 분들이 FRM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학을 하신 분. 법이니까 통계 스탠다드 표준 편차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패닉이 오는 거죠. 얼굴을 보니까. 그게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서는 쓰셨는데 그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합격 수기 보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요. 얼굴에 칠판을 깔자. 얼굴에 칠판을 깔자. 나는 모른다고.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사를 끊임없이 괴롭히자.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거는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수준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리지만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만 하세요.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 온라인도 본인이 빼고 나중에 수업을 다시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배수진을 치셔야 돼요. 나는 온라인 따위는 없다. 나는 그냥 오프라인만 듣는 거다. 요렇게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헐크가 있다고 헐크가. 그러니까 수업을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와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죠. 하필이면 무슨 사건이 생겨요. 오늘 수업이 있는데 안 가죠. 갈 수가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갈 수가 없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친구가 술 먹자고 했으니까. 그 친구랑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 기회를 이 술 마시는 사건을 놓치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수업을 안 가요. 안 갈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듣지 뭐. 근데 그때 가서 듣지 뭐 하는 거 해가지고 진짜 들으면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요. 진도를 쫓아가야지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면은 이제 안 들었던 게 쌓여요. 자, 그다음부터는 본인한테 스스로 타협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가봤자 못 알아들을 텐데 뭐. 수업 벌써 3번이나 빠졌는데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온라인 그 몰아치기는 다 들은 다음에 그때 가서 듣지. 안 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래서 수업할 때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점점점 보게 되면 자리가 비어요. 그 자리 빌 때마다 진짜 국학송이를 한 송이 갖다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안 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요. 나는 온라인과는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인터넷에는 동영상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모르는 거는 온라인을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건 오프라인에서 질문하고요. 다시 듣기 해가지고 내가 다시 다 하겠다. 이러지 마시라고. 강사한테 미안해서 다시 듣기 해야지.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꼼꼼히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필요 없고 오프라인은 무조건 오프라인을 활용을 합니다. 그게 비싼 돈 주고 오프라인을 선택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안회사님이 이거 설명을 오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거냐 뭐 2시간 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답니다. 혹시나 나중에 그 얼굴을 보고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롱 저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안혜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좀 서로 진도가 안 맞아서,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이렇게 안 따라오게 되면 수준이 그만큼 안 쫓아오게 되면요. 그때는 보강이에요. 쫓아올 때까지 보강, 쫓아올 때까지 보강.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한 절반쯤 나가서, 절반쯤. 그 과목에 절반쯤 나갔어요. 근데 맨 앞에서 하는 얘기들 갖다가 그냥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듣고 처음부터 다시. 요런 경우도 있었어요. 딱 한 번입니다. 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뭐.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 뭐 그것도 인연이니까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또는 뭐 금융의 커리어 면에서라든지 그런 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요. 그때 그럴 기회가 좀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 파이널 리뷰는 나중에 강의를 따로 신청해야 돼요. 안 듣던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안 들으셨던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안 들으셨던 분들도요. 파이널 리뷰만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파이널 리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리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리뷰가 별로 없고요. 사실 다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리 리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 문제풀이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서 리뷰를 한다 이런 거라서 또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못하게 되면 뭐 많이 커버를 하게 되면 좋지만 좀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핀트를 좀 잘못 잡게 되면 올해의 출제 경향이 이거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리뷰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 나중에 시험 치고 오신 분들이 파이널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두 분류가 갈려지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핀트가 좀 잘 맞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보게 되면 출제 패턴이 좀 달라서 이런 경우는요. 그 파이널 리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출제 패턴하고 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니지만 효용도가 상대적으로 좀 파이널 리뷰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타로 문제를 갖다 풀자 이것보다는 그 원리를 갖다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질문 없습니까?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